부산의 이슈를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문범의 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총장님 뭐 지금 너무 급변하는 이 대선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대선이 이제 26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네. 각 후보들이 뭐 단일화 이슈도 있고 뭐 정책이나 공약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거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고 계실 텐데 이게 좀 변수가 많은 상황이기는 하니까 그런가 싶기는 하거든요. 민주당은 지난달 27일이었죠. 예.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일화 이슈로 인해서 후보가 결정됐는데 후보가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라고 딱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당 후보로는 김문수 후보가 정해지긴 했으나 네. 한덕수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 현안이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난 1일 날 이제 대법원에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그래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사실 사법부의 뭐 대선 개입 주장과 함께 또 한동안 어제 이제 바뀌기 전까지는 예. 대단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로 뭐 뉴스를 거의 다 덮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뭐 정책 이슈가 나올 틈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책이 좀 나올 틈이 없고 예. 심지어 이제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 처음 출마변을 낼 때 3년 내에 개헌하고 하야하겠다. 이게 유일한 공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공약에 무슨 AI 관련 무슨 공약 하나 정도를 더 냈다고 예. 하는데 누구도 지금 기억 못하는 그렇죠. 그런 공약만 나와 있고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뭐 토론을 여러 번 했으니까 그 과정에 이런저런 청년 정책이나 뭐 이런 정책들을 내긴 했지만 역시 주목도는 굉장히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주목을 받기에는 지금 각 후보들이 내고 있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고 네. 또 주목도도 떨어지고 그러나 이제 아마 이번 주말 지나면서 대선 후보 등록이 되고 나면 네.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니까 예. 그때 가야 이제 각 후보나 뭐 정당의 공약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비록 조기 대선이긴 하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인해 진행되는 선거이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의 중요성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텐데 지금처럼 각 후보의 공약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는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는 두 정당을 일단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가 경선 초기에서부터 워낙 극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경선 과정 또 이제 순회 경선 토론회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면서 그 여러 정책들 지역에 맞춤형 정책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뭐 해수부 이전이라든지 현재는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해사법원 이전 문제 어쨌든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이게 뭐지 우리 지역에 어떤 정책이지라고 반응할 수 있는 정책이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는 좀 노출이 됐던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가 이 정책이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 건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건가, 효과성은 또 얼마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찬성을 하든 비판을 하든 어떤 뭐 반응을 할 수 있는 거리는 던져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도 이제 5월 1일 대법원 그 원심 파기 선고 이후에는 사실 다른 추가적인 입장이나 정책을 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거의 뉴스를 보시면 사실 그 대법 선고에 대해서 다 뭐 반대하는 그런 집회나 이런 입장을 내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떤 정책이나 어떤 내용 공약 이런 것들이 다 실종돼 버렸는데 예. 뭐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뭐 어제까지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후보가 박탈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뭐 그거는 뭐 입장을 이해한다 손 치더라도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다행스럽게 일단 선거기일을 파기환송심 선거기일이 6월 18일로 연기가 됐으니까 예.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후보가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위험으로부터는 이제 탈피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일단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제거된 상황이니까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좀 내세울 수 있는 뭐 여건은 마련된 거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절대적인 지지, 거의 과반을 육박하는 지지를 현재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건데 어떻게 위기 극복을 할 것인데 예. 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묻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제시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의무 뭐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후 예. 리스크가 없어졌으니까. 네, 네. 네. 자, 지금 민주당 상황을 좀 쭉 짚어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복잡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 8시 반에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고 밝힌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 들어와 있는 내용은 없고 만약에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뭐 정치적으로 책임 공방만 펼치다가 정책은 전혀 이야기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흘러가듯이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런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서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의 원인 제공은 1호 당원, 예. 국민의힘의 1호 당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촉발된 그런 예. 선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뭐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이기도 유력한 상황이기도 한데 그나마 이제 선거를 해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 그걸 국민의힘은 이제 단일화에서 찾은 거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후보 간의 단일화가 유일한 방법이다.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단일화와 관련된 당원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설문조사를 했는데 뭐 80% 이상이 또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네. 그것도 등록 전에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온 걸 보면 어쨌든 뭐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로서는 이제 이게 유일한 카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경선 때와는 입장을 좀 달리 했죠. 지금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만 지나면 자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걸 논하기보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 단일화 논리만 계속 국민의힘발 보도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건 다 그것만 나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은 단일화 좋은데 그걸 통해서 어떤 대한민국 만들고 싶은 건데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죠. 그 질문에 지금 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심각한 부분이 있는 거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뭐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나와 있는 공약 하나밖에 없고 네. 그럼 본인의 생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이 내고 있는 정책들을 대선 공약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또 워낙 뭐 정당상이 어려우니까 뭐 단일화를 위한 그 노력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걸 10분 양보해 가지고 아니 뭐 100보 양보해 가지고 이해해서 한다선 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예. 네, 대한민국이 그럼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에게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네. 어떤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을 지우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예. 예, 대선까지 정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서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이 조속히 정리돼야 그나마 정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언제쯤 정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후보 등록일까지 뭐 단일화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어젯밤에도 아주 익사이팅한 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죠. 뭐 예. 80분간 자기 당의 후보인 김문수 후보와 의논도 없이 강제 로드맵을 만들어서 오늘 저녁 6시에 뭐 네. 유튜브를 통한 뭐 TV 토론을 하고 토론하겠다. 바로 이제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오늘 이제 지금 아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일 거예요. 그냥 백기를 들거나 아니면 강력하게 반발을 해서 내가 법적 투쟁을 하겠다. 네, 네. 뭐 그런 입장 정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 어제 또 뭐 협상을 했지만 두 후보가 만났지만 사실 아무런 결론도 없이 끝났고 네. 오늘 오후 4시에 지금 김문수 후보는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했지만 한덕수 후보 측에서 응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고 거기다가 국민의힘이 새로운 로드맵을 만들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을 주저앉히는 방식 누가 어떤 일반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한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방식이라는 게 금방 인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방식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오늘 오전에 이제 어쨌든 100길 들면 또 다른 현상이 벌어지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세 번의 경선을 통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어쨌든 되었고 근데 각종 여론조사 누가 단일 후보가 되더라도 사실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제가 김문수 후보 입장이라면 저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지 않으니까 내가 하든 저 사람이 하든. 네. 근데 어렵사리 제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대선 예. 후보가 됐는데 그걸 포기하는 게 쉬울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 건 김우수 후보인 건 명확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지금 뭐 명확한 상황이라 또 어제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 안 되면 저는 출마 안 본선에 하겠다. 출마 안 하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물었다지 않습니까? 뭐 그러면 단일화 강제 단일화가 되는 거냐 그런 셈이다라고 답을 했다고는 하는 거가 보도로 나오는 걸 보면 예. 사실상 뭐 시간은 김우수 후보 편인데 그러니까 지금 강제 로드맵을 작동시키는 이유도 국민의힘이 시간은 어쨌든 김우수 후보 편이니까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 결국 단일화의 논의는 강제 단일화가 되는 방식으로 가든 아니면 한덕수 후보가 입장을 바꿔서 후보 등록을 한다선 치면 네. 그러면 이제 그 후보 등록 기일을 넘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뭐 선거 비용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 걸 놓고 보면 적어도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을 한번 확인해 보려 그러면 일단 이번 주는 지나야 된다. 이번 주가 지나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반대로 이제 민주당은 파기양소심 선거 기일이 이제 6월달로 연기가 되면서 선거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대선 일전 사법 변수는 일단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여러 이제 정책들을 냈습니다. 우리 부산 지역만 하더라도 네. 뭐 그 두 가지뿐만 아니라도 뭐 여러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들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거기 플러스에서 또 어떤 그러면 또 방법이 있느냐? 좀 넓게 보면 지역 입장에서 좀 더 넓게 보면 그런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든지 네.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더 구체적인 공약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예. 기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시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 또 국민의힘이 단일화 문제로 지금 홍역을 겪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어떤 민생, 우리 경제 또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 얘기들을 혼자서만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운동장이 좀 확 펼쳐져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여론상 유리하다 이게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네. 국민들에게 자신만의 어떤 정책들을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이라고 본다면 그런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국민들도 어쩌면 그걸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여러 그 선거법 그 개선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이러다가 나중에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진짜 독주하는 거 아니야? 독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신감이 도리어 리스크가 될 우려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예. 무엇보다도 해사법원만 놓고 보면 결국 지금 지역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천은 지금 뭐 환영하고 있는 입장이고 부산은 계속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혼란을 빚을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리 그리고 정책 실현성을 어떻게 효과성을 높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되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독주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아니다. 예. 그것은 이재명 후보도 네. 민주당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말한 이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정리가 참 필요해 보이고요. 어쨌든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라 할 수 있는 두 변수 중 하나는 어제 기일 변경으로 가라앉았지만 남은 국민의힘이 단일화 변수 결과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구도나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4월 4일 험재의 그 탄핵 선고로 사실 극심한 혼란, 네. 진영 간의 갈등이 좀 가라앉았죠.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을 하게 되면 위기 극복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사실 가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후에 이제 한덕수 전 총리의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한 임명 그리고 대선 출마 그리고 대법원의 이례적인 상고심 선언 이런 걸로 사실 오롯이 국민들이 이 대선 기간을 통해서 이 정치 현안에 대한 판단을 잘하고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지만 그게 다 날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혼란스럽게 만든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혼란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책도 없고 후보도 없고 이슈만 가득한 그런 상황들로 지금 한 열흘 정도를 또 보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선거 개입 이슈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을 위한 시간, 유권자들의 순수한 시간들이 다 날아간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예. 지금은 이제
남은 건 이제 한 3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3주 정도 시간 동안인 만큼이라도 국민들이 좀 오롯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국민은 없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는 듯한 이런 정치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세력들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이냐. 국민들이 좀 더 냉철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 구도나 양상이 또 어떤 식으로 변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예. 거기도 국민들이 지금은 정신을 좀 바짝 챙기셔야 될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지금 뭐 조기 대선이라는 이 상황이라는 게 정말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압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해야 하는데 이제 필요한 걸 못 하고 있어서 문제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는데요. 뭐 3주 동안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뭐 후보들의 정책 이행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높이는 과정인데 이게 사라지는 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로든 이번 주말이 지나면 좀 정리는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처럼 아무런 공약도 나오지 않은 혹은 매우 이런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후보 간 토론회를 이제 뭐 법정 토론회가 있으니까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면 사실 이 상황에 수준 높은 정책 토론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제 아주 쉽지 않고 물론 이제 뭐 경제 분야, 정치 분야, 사회 분야 나눠 가지고 후보 간의 토론회가 진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계속 그 서로의 약점만을 들추는 네거티브적인 공방이 오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후보는 계속 그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이준석 후보도 아마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판이 어느 정도는 좀 기울어져 있는 판이라고 본다면 예.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네. 또 자기의 정책 비전 다음을 위한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수준 높은 공약을 놓고 정책 공방을 벌이는 그런 토론회를 좀 기대해 보는 게 너무 과대한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제발 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힘들고 또 지역은 지역대로 지금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아우성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분들이 상대에 대해서 비난만 하고 또 무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그런 토론을 진행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냉철하게 판단할 거다. 그게 저는 투표율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결과도 결과지만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다. 물론 보수층에 실망해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전체적인 투표율이 낮아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기대가 낮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투표율도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잘 봐야 된다. 네. 그리고 어떤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어떤 식으로 신뢰하고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와 선거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말은 하긴 합니다만 그건 사실 우리에게는 아픈 이야기잖아요. 사실 아픈 이야기.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불신과 비난만 난무하는 정책 토론 또 후보 간의 경쟁을 원하는 그런 국민들은 저는 없을 거라고 없죠. 생각을 하고 네. 부디 이번 주 내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좀 다 정리가 좀 잘 되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제가 올 때는 이번에 보니까 일주일 상간에 진짜 후보들이 좋은 정책들 우리 예. 부산 지역에도 맞춤형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다. 이건 현실성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산 시민들이 좀 냉철하게 봐야 된다. 저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딱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꿈 같아요.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길 진짜 한번. 그런 바람을 좀 진짜 좀 해보게 됩니다. 예. 예, 말씀처럼 진짜 국민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잘 지켜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다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짚어볼 내용이 곧 새 정부가 출범할 텐데 소위 공공기관 알박기가 지속되고 있다고요? 이 부산의 대표적인 금융 공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하죠. 근데 이 신임 사장이 6일자로 임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신임 사장은 정정훈 전 기재부 세제실장인데요. 신임 사장이 누구인가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핵심 금융공기업의 장을 지금 임명하는 게 맞는가 이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반대로 부산에 본사가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 기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전임 사장 임기가 지난해 11월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 후보를 이제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막 추진을 하다가 네. 12월 3일 비상계엄이 딱 선포되니까 딱 멈춰버렸어요. 예. 이거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우리가 사장을 임명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네. 정반대된 행보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지금 이런 의문이 남고 있는 거죠. 그러게요. 이게 뭐 이제 정권 말기에 이렇게 공공기관장 뭐 인사 알박기 논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비상계엄 선언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돼 왔다고 하는데 이제 한편에서는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공백으로 인한 리스크가 뭐 더 크다 뭐 이런 주장이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 경정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라고 있는데 네. 거기 정보에 따르면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최근까지 임명된 공공기관장은 48명이었습니다. 본부와 부설기관 합치면 44곳의 이제 기관이 있는데 이 중에 1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이 중 45명, 45명은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 임명이 되었고 예. 또 8명은 파면이 확정된 다음에 임명된 경우입니다. 또 아직 공석인 공공기관 한 50곳 정도 이른다고 하는데 남은 한 달 동안 추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처럼 보면. 예. 근데 이제 정권 교체기를 앞두고 일어나는 이 공공기관장 임명은 사실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기관장 임명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러면 지금 지금이 5월이니까 네. 한 6개월 전 12월 3일 6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때부터는 사실 기관장 인상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 또 블랙리스트 논란도 있었고 강압적 사퇴를 위한 무리한 감사 실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이제 최근 임명받은 사람은 내가 최근 2년 3년 정도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 네.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신 물러나라고 하는 걸 쉽게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럼 감사를 한다고요. 감사를 하면 누가 힘드냐? 직원들만 죽어나요. 그렇죠.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 되니까. 나 임기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있으면 직원들이 계속 감사를 받으니까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런 혼란들을 왜 만들냐.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건데 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종료 후에 3개월 뒤 자동 종료하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문제인 만큼 뭔가 해결책이 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저런 법안도 추진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이 수백 개의 공공기관장 일괄 사표 처리하는 게 맞냐 예. 이런 또 그게 쉬우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무나 기관장을 임명할 수도 없고 또 각 기관마다 특징이 있는데 또 전문성과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선임하는 게 또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이런 대원칙을 두고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얘기하면 또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공로가 있는 인사들을 기관장이나 또 주요 기관 감사로 배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결국 공공기관의 특성이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뒷받침할 수 있는 분들이 가는 게 또 맞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예. 법으로 새 정부 출범 3개월 내에 다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저는 저기다 철학이 안 맞으면 그만두는 게 맞죠. 이제 예.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네. 조직을 위해서도.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도 나타나는 건데 지금처럼 곧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기관장을 임명하는 것도 저는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예. 또 2달간 상간의 조직에 문제가 생길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사실 임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안 하는 게 맞고 적어도 정부 교체가 6개월 이내로 접어든다. 지금처럼 특수한 상황은 또 예외일 수는 있습니다만 네, 네.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새 인사보다는 임기를 조금 연장해서 새 정부가 새로운 스텝들을 데리고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그게 적합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정말 말씀처럼 이번 주에 좀 상황이 정리가 돼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부산 지역에 이런 것도 가지고 왔던데요. 이런 공약 있던데요.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좀 간략하게 살펴볼 게 지난주에 저희 얘기했었던 건데 지금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정부의 반대에 불구하고 안전을 고려해서 2년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기본 계획 이 설계안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입찰을 새로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만일에 이제 회사 측에서 기존에 제시한 그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지금 이제 2년 연장을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예. 분위기는 현대건설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이다. 그래서 2년 정도를 더 연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네. 국토부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토부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인데 워낙 입장 차이가 크다 보니까 사실 회사 측의 안을 받기에도 쉽지 그렇고 않고 예. 또 그렇다고 일부만 연장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새로운 입찰을 한다는 건 사실 더더욱 쉽지 않은 선택이긴 해요. 근데 이제 새로운 입찰을 한다고 했을 경우는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 정도는 무조건 늘어나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만약에 새로운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공사를 할 업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 재입찰을 하게 되면
현대건설이 워낙 큰 회사이다 보니까 다른 일군 업체들이 사실 나오려고 하다가 현대건설에 워낙 의지가 있으니까 네. 못 나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네네. 설도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제 새로운 입찰에 들어가면 현대건설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쉽지 않으니까 일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산시도 이렇게 할 바에 그냥 재입찰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입장을 지금 현재는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예,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전한 공항이 적기에 개항하는 게 제일이겠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공항을 당초 계획대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암초가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네. 결정을 하는 게 이러든 저러든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네. 자, 이렇게 가덕 신공항 관련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총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